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토론 정종군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CSI님, 수진님, 퐁당님, 직감님, 한다나님, 카푸카님, 새쌍님, 수정님, 라벤더님, 토모님 다 일찍 들어오셔서 예.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을입니다 이제. 예. 제가 좋아하는 계절 가을. 예. 예. 가을 남자, 가을 남자. 가을 할배, 가을 아저씨 이러면 좀 이상한데 가을 남자 이러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머리를 보고 그래? 아니 머리 안 봤어요. 머리 안 봤어요. 머리 윗부분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오늘이 9월 11일이죠. 네. 9.11 2001년 9.11 테러가 있은 지 지금 딱 20년이 됐네요.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9.11이 에머겐시를 의미하는 미국적인 의미인데 예. 알카에다가 그거를 노렸을까요? 9.11을? 9.11의 원조는 2001년 그 국제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가 아니고 1971년인가요? 72년인가? 9월 11일 날 칠레에서 평화적으로 선출된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엔데 정부를 피노체트와 피노체트를 지원하는 미국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린 날이죠. 그게 9.11이에요. 그러니까 남미가 특히 그 칠레인들에게 9.11은 아엔데를 뒤엎은 그리고 뒤엎은 피노체트와 피노체트를 지원한 미국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린 그런 날이 9.11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때 그 대통령 궁에서 아엔데는 너 항복하면 망명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피노체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의 타협을 거부하고 대통령 궁에서 총을 들고 쿠데타 세력들에 맞서 싸우다 사망했죠. 그러면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는 왜 총을 들고 저항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내가 대답을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미얀마의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존재들도 참 약간 좀 아니 그러니까 그 아엔데가 총을 들었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지. 그러니까 이 뭐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우면서 포격하고 있는 세계대에서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뭐 무장투쟁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으로도 아니 칠레에서 미얀마에서 그 누구야 아웅산 수지는 지금 그 아직도 가택 연금 상태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최근에 임시정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의 임시정부가 군부 세력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선포를 했지만 그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쨌든 예.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미국의 9.11로 넘어와서 예. 20년 전쟁이 끝나고 예. 아프간으로부터 미군이 철수를 하고 물론 치욕적인 철수지만은 어쨌든 9.11로부터 시작해서 9.11로 끝난 예. 결국 정년이 됐습니다. 좀 개운하진 않지만. 예. 9.11 테러로 사망한 당시 사망자가 대략 한 3,000명, 부상자가 6, 7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단일 테러 사건은 최대 규모의 희생자였죠. 예. 그리고 1,700명 정도는 신원이 확인됐고요. 1,100명 정도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완전히 불타 버렸거나 예. 완전히 사라져서 그 정도로 심각한 형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CCTV나 그 존재 기록으로는 그 안에 있었는데 DNA조차 건질 수 없었던 그게 1,100명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이 새끼들이 삼풍백화점에서 5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원을 파악한 건 아주 적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수백 명의 존재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원 파악을 하지 않고 도대체 삼풍백화점에 얼마의 사람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게 김영삼 정권이고,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큰 재해 혹은 큰 어떤 전쟁에 준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미비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뭐 급급했던 것이 삼풍백화점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9.11 테러 사건에 미국인들이 9.11 테러 사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반면교사하면 처리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그라운드 제로라는 건데 지금 보세요. 삼풍백화점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뭐 윤석열이 관련됐는지 안 했느니 뭐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기억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이 죽었어도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기록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죽었나 보다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DNA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DNA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00번째를 엊그제 확인했어요. 1000명이 안 됐다는 것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을 단순히 추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의 강점이죠. 지금도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이제 이 사망한 군인들의 뭐 유해 발굴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70년이 지난. 그렇죠. 네. 우리가 삼풍백화점을 계속 잊고 있어요. 잊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광주 학동에서 그 참사가 벌어졌어도 그걸 삼풍을 잊으니까 똑같은 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버리고 무슨 사고가 나면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화상을 만들면서 그 기억을 망각시켜버리는 억지로 망각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9.11을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은 9.11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9.11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9.11은 저는 삼풍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테러에 대한 건 또 미국에 대한 우리 편집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가 아니죠. 인류사에서 가장 큰 또 비극 중에 하나였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핵폭탄 그 잔해물 같은 경우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 기록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후지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9.11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네. 미국의 9.11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간 3,000명, 6,000명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9.11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죠? 이렇게 빈라덴 해가지고 알카에다 이 명목으로 중동을 휘저으면서 지난 20년간 희생된 사람이 약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미국의 과오죠. 예.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어쨌든 어쨌든 하나 더 음모론에 의하면 저의 음모론에 의하면 2001년 9.11 테러가 났죠. 2011년 3.11 후쿠시마 대폭발이 있었죠. 올해는 2021년 조심해야 됩니다.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정치를 못하는 거야. 음모론에 빠지지 마. 재밌잖아. 어떤 9월 12일을 하여튼 그런 9.11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참사 테러에 대한 기억, 그 테러에 대한 반대. 그러나 9.11 전에 칠레의 평화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날이 9.11이었다. 그러니까 9.11 자체를 수습하는 과정의 대내적인 모습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들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복수를 한다는 명목하에 중동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였던 또 전쟁에 대한 거는 또 비판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9.11을 조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9.11은 그렇게 정도 하고 자, 오늘 우리 본 주제인 사건 사고와 시사 얘기를 좀 합시다. 먼저 또 홍대 교수? 네. 홍대 하면 또 미대 아닙니까? 그렇죠. 미대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이 성희롱 문제가 워낙 밑에 음성화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얘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여러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 바, 뭐 이제 이게 저는 그 말이 지금 뭐 주류 언론 예?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떠오르고 그 말을 쓰면 안 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홍익대 미대에서 벌어졌던 교수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이게 상습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압박. 그 압박을 일종의 위계에 의해서 위계라는 건 이런 거죠. 야, 너 나랑 잠자리 안 하면
너 성적 재미없어, 취업 재미없어라는 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니고 남자 학생이건 여자 학생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인 어떤 이건 성희롱이지만 성적인 공격을 해야 되고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했던 것들이 수년 그 이상에서 축적된 것들이 더 이상 학생들이 못 참겠다 해서 지금 학생의 차원 그리고 그 학생들 차원에서 일종의 폭로가 나왔고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미적미적한다. 사실 학교도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진정 같은. 근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 왜? 지금 벌써 몇 년째냐. 그리고 그 당사자란 사람이 강사 때부터 계속 사고를 치고 다니다. 질이 안 좋았다는 거지. 예, 제 표현은 사고를 쳤다는 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소문인데요. 이 사고라는 것 자체는 결국 성폭력, 성추행을 해고 다녔다. 근데 그런 자가 이건 뭐 성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미대는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두 쌍벽을 이루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바뀌었다고 네. 하나요? 어쨌든 근데 홍대 미대는 알아주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물론 그렇죠. 예술대는 좀 많이 바뀌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정교수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홍익대 교수사회 혹은 홍익대 재단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태는. 이게 예전 같으면 교수가 사고 치면 그래도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아주 사회적으로 대형 사건 아니면.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한 10년 안쪽에서는 뭐 가끔 이제 교수 같은 경우 딱 보면 철밥통이잖아. 그렇죠. 특히 네. 정규직 교수는. 그런데도 이제 뭐 재임용이나 이런 데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보통 보면 학교에다 밑보여 가지고. 그렇죠. 학교에 반발하고 개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리는 경우였는데 요새는 그거 외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요새는 사회적 무리 특히 사회적 무리의 거의 90%는 성문제죠. 성문제. 특히 이제 그 성문제가 일종의 성적 접대와 연관이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형태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거기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술자리에 참여시키면서 접대하는 방식도 있고 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일종의 성적 접대와 관련된 부분과 연동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 거기에는 또 일종의 고가 레슨 그러니까 거의 그 1:1 레슨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금 연세대에서도 문제가 됐죠. 연대 음대에서도 그 시험곡, 그러니까 실기곡이 유출이 됐다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방식입니다. 미대나 음대나 이런 예능계 쪽에서 실기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사전 정보를 안다는 건 대단히 큰 이점인 거죠. 거의 100%는 아니라도 90% 이상은 합격했다고 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나가서 이 정보가 나가서 합격하게 돼요. 그것이 일종의 사교육과 연결이 되면서 막대한 이권과 연결되는 사설 교육 업체와 이것이 다 그 교수를 정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학교 측에서도 막대한 이권과 연결된 사람을 아무리 이 부정적인 사고 치고 다녀도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3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도 전혀 손을 안 대는 이게 지금 고착화됐다는 거 하는 그게 거죠. 특히 이제 예체능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예술계나 체육계는 그나마 좀 많이 좀 드러났죠. 드러났죠. 이번에 용기 있는 뭐 선수 출신들이 고발도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편인데 예술계는 아직도 많이 은폐되어 있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특히 미술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청경자 화백의 그 위장 논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이 속의 자본이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뭐냐에 대한 부분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작품 가격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입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그 건물 내의 바깥에 이런 조형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엄습한 고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세탁해 주는 학교라는 존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는 이 방식을 누가 어떻게 이게 닦아낼 것인가. 그런데 뭐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아까 뭐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선희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이제 고발을 하면서 문제가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부 고발 뻔하잖아요. 예체능계 특히 뭐 음대 미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이 권위적인 교수들의 그런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폭로라거나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죠? 쉽지 않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나온 거는 취업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추천서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교수라든가 그쪽에서 눈밖에 나면은 단 하나의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작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연극이라든가 영화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망가뜨릴 수는 있다고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해봐라. 제주껏 해봐라. 내가 네 뒷담화 까서 금방 한다. 근데 이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떤 교수나 어떤 그 업계에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공정하게 뽑는다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뭐 캐스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 작품에 참여를 못 시킨다든가 이러니까 밥줄을 끊기게 만드는 거죠. 지금 홍대미대의 그 교수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얘기고 또 그 업계의 중론이죠. 그러니까 뭐 홍대 그 미대 그 교수계 특정된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많이 좀 은폐되어 있을 건데 그렇죠. 이제 이게 드러나는 게 힘든 과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권력의 위계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학교 딱 4년만 버티고 내 이 더러운 새끼한테 4년만 배우고 나가면 2년을 끊겠다. 하지만 절대 또 그게 안 되는 살아야 거죠. 되고 이런 문제에서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대학원 나오죠. 그 가면은 먹고 살려면 레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취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적지 않은 뭐 기업체에서 디자인실에도 가야 되는데 다 인맥과 학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 하나만 잘못 나면 바로 아웃되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면 요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조성은 씨 그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적 문제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이 내부 고발에 대한 좀 보호 조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죠. 분명히 근데 문제는 이 예술계에서는 그 공익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을 하면 누구한테 내부 고발을 합니까? 학교에 합니까? 학교에는 어차피 재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똘똘 짜옹돼 있고 기업이야 뭐 원래 개판이고 공적 조직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어차피 해봤자 걔네들도 역시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예술계나 미술계는 저는 체육계가 왜 먼저 이렇게 됐냐면 사실 체육계들이 무식하게 애들을 때려갖고 죽였잖아요. 아주 가혹하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이게 찍히고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렇게 된 거지 체육계만 뭐 자발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전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술계 쪽은 더 직설적이고 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폭력들이 드러나니까 행사하니까 그런 거지. 연패되기 힘든. 근데 이제 미술계나 음악계 같은 다른 예능계는 아주 교묘하게 굶어 죽이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 음대 교수나 미대 교수 특히 몰라요. 뭘 내가 어떻게 안다고 자꾸 그래. 음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난 겁니다. 건건이마다 명품 갖다 바치고 뭐 그 돈으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사건으로 화된 것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는 조용히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어차피 거기 계속 있어요. 피해자들은 문제 제기할 때는 언론이 조금 알아줬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그냥 딴 데 가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혼자 아니면 그 업종과 다른 일을 하거나 근데 미래는 나왔지만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일 하거나 어디 가서 노가다 한다거나 노가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군요. 어디 뭐 막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사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예체능계 특히 예능계의 성범죄 그리고 교수라든가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유지가 되는가 반복되는가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놈들은 그런 공무원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관심이 있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걔네들도 같은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고 강자 옆에 붙어서 같이 또 똑같은 구조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론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참 이런 하여튼 이런 성범죄, 성희롱 또는 위계에 의한 어떤 성적 어떤 압박, 착취 이런 게 뭐 그냥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한쪽에서 뭐 여가부 폐지 이야기를 하질 않나 이제는 그런 문제는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보면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더 교묘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아니 뭐 보니까 최근에 또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약간 예체능계 예술계의 이제 성범죄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장 내 이제 성희롱이라든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뭐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올라갔고 예. 제도적으로도 많이 이 어떤 보호 장치, 제재 장치, 뭐 격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가부에서도 최근은 아니죠. 여가부에서 조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 이런 걸 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성희롱 피해 경험 이런 얘기를 하고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기사에서 보니까 그건 오히려 그 조사는 재직자들 그렇죠. 아직 회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또 조사가 나오대요. 그러니까 성폭력 경력 단절에 그렇죠.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한겨레에서 보도됐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련된 아동 여성, 아동 청소년 여성 아동 청소년 혹은 이제 여성의 이런 성범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때 그 담당하는 사람과 치열하게 얘기했던 건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조직에서 존재해서 조직에서 무엇인가를 이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카운트가 되는데 이 영악한 그 관리자들이라든가 하는 저 사장들은 애초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을 경우에 애초에 초기에 회사에 나가게 된다거나 아예 조치를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집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회사에서 벌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걸로 바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개인 신상에 의해서 퇴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산재를 보게 되면 산재 같은 경우도 산재 처리보다 훨씬 많은 범위가 있을 건데 그렇죠. 그냥 그건 개인 공상이라거나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고 자살이나 아니면 공상이나 뭐 개인에 의한 뭐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계에 잡히는 산재는 그 중에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듯이 지금 뭐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성폭력 실태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뭐 분위기가 좋다, 뭐 여전히 차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오히려 나가버린 사람들. 그렇죠. 모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분모를 줄어드는 방식으로 전체 그 회사의 성범죄율, 성추행 성범죄율을 떨어뜨리는 걸로 조사가 된 게 지금 여가부의 결과입니다. 여가부 그게 오히려 한 70% 정도라고 보는 것 같더만요. 보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그 연구위원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잡지 않으면 당신들 결과는 계속 매년 나오지만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나 여성분들한테 이거 신뢰 못 받는다. 왜? 그분들은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여가부에 저걸 받아갖고 여성정책개발을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적어? 에이 저 것들 엉터리 이런 분명히 욕먹는다. 지금 그게 이 꼴이 난 거예요. 국가통계가 이걸 신뢰를 못 얻어요. 왜? 알면서도 그에 대한 보정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이 국가통계의 미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여성 노동자협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받고 나서 퇴사한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수치가 아직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딱 보면 그런 의미에서 퇴사하게 되면 이건 뭐 결혼 임신 같은 경우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아니면 신상 문제 내지는 징계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범위가 넓다는 게 참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 국가 통계, 국가 범죄 통계든 아니면 국가 통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뭐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하면 우리가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네. 사실은. 아니 뭐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야. 네, 그렇죠. 그런데 경력 단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육아 문제, 임시 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의 취약함 이런 문제도 얘기하지만 그건 못지않은 한 측면에 바로 또 이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정확한 이 규범들이 안 돼 있는 걸 통한 비자발적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다. 그럼 그렇죠. 이걸 극복하려면 거꾸로 말하면 회사 내에서 이런 문제 터졌을 때 철저하게 피해자 여성들의 편에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그러니까 좀 강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의 한 측면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경력 단절이 이 단순히 그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그냥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너 자식 낳고 네 집 뭐 이렇게 하려고 가사 하려고 그만둔 거잖아. 그걸 왜 사회에 책임을 물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에서 성범죄에 성추행되고 저 직장 구조에서 사장이 이걸 안 해주니까 좀 압박 느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경력 단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답도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성을 둘러싼 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남성 여성 간의 관계에서는 성을 둘러싼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희롱과 같은 또는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범죄와 그렇죠. 성차별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많이 은폐되어서 몰랐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보니 그게 바로 성차별이고 그렇죠. 성폭력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런 시선을 안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경력 단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육아 문제가 어려워서 결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서 때려치우는 경우도 많다라는 게 또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려지고 있고 그 회사에도 그런 거예요. 회사에도 그런 가해자가 존재했는데 그 가해자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살아남고 피해자는 사라져 버리니까 모종의 승리감이라든가 모종의 그냥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도 똑같은 형태의 성범죄를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애들이 능력을 가졌다고 회사에서 능력을 가졌다고 인식이 잘못 바뀌니까 이런 애들이 승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더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구조를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요새 보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뭐 난 남녀 차별이 어딨냐. 뭐 임금 차별도 없고 뭐 성차별도 없고 그가 20년 전 이야기고 10년 전 얘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뭐 저 뺨이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뭐 너 너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삐뚤어진 시장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이상한 사람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편집장 때 어제 잠깐 얘기 주제냈던 그것도 사실 똑같았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은 경찰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경찰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경찰들이 왜 자살을 하지? 뭐 경무에 지치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어요. 근데 그걸 파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조직의 문제, 조직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의 문제, 사건의 배당의 문제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수뇌부나 이런 놈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개인의 자살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돈 몇 푼 던져서 끝나는 거죠. 그게 뭐 최근에 드러났던 육해 공군에서 벌였던 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쉽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그 구조는 시간이 변하고 미래가 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좋아졌 것이 아니라 은폐되어 있을 뿐이에요. 뭐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형태의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침범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저 댓글창에서 우리 저 배상훈 선생 이미지가 포청천하고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시기의 포청천은 뭘까?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걸 해결할 수 있을까? 드러나서 사고 친 놈, 수면 위로 올라온 놈 목을 치는 거야. 그거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호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구조적으로 계속 재발되고 확산되어 나가고 또는 은폐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그 뿌리를 자르고 그 구조를 바꿀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포청천이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뭐 그렇겠죠. 그건 포청천 좀. 어이씨.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 아니 예전에 그 제 별명이 포청천이었어요. 여기 눈썹이 붙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런 눈썹을 포청천 눈썹이라 안 하고 그 뭐라고 하지 그거잖아요. 그 송충이 눈썹. 송충이 눈썹이라고 했어요. 순학질 여사. 아니 그러니까 경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경찰 한 명이 다른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유치장에 있는 유치인을 약간 빼내갖고 빼내서 면회 경찰관이 고위직이 야 내가 저기 예를 들면 저 구로 경찰서 소속이지만 저기 관할 경찰서 네. 가가지고 야 쟤 좀 내 좀 조사해 이렇게 있다. 해서 빼내서 면담하고 뭘 했는데 이게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돼 가지고 예. 구형이 징역 1년을 때렸더라고요. 검사 구형 어떤 일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구로 경찰서 형사 뭐 예를 좀 높은 뭐 경정 정종권이 관악서에 누가 있었길래 저 새끼 내가 저 추적하던 놈인데 유치장에 있다고 하니까 빼내와서 범죄 정보를 알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요? 그러니까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경찰 내부에서 이게 제주 동부서와 서부서 사이인데요. 제주도? 네, 제주도에 동부서의 범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유치해 있는 유치인을 제주 서부서에 있는 경찰 간부가 수사상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헷갈리니까 우리 관악서 구로서로 합시다. 네, 그래. 뭐 관악서에 있는 경찰 간부가 구로서에 유치되어 있는 다른 범인을 유치인을 잠깐 외부로 끌어내 갖고 외부라는 게 경찰서 바깥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묘한데 그게 바깥 같아요. 경찰서 바깥?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뭐 수사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어준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죠. 문제는 이 건이 지금 여러분이 이제 포털에서 쳐보면은 그 유명한 제주도 장기무이제 변호사 피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유치인이. 근데 조폭이라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폭이란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은 조폭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그때 피살 당한 변호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고 그 얘기가 그것이 알기 쉽다에 나오면서 잡혀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조폭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 조직폭력 일을 했었고 그러면은 담당 수사팀이 있는데 전혀 다른 수사 간부가 왜 이 사람을 끌어내 갖고 수사 정보를 범죄 정보를 끌인다고 하느냐? 경찰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 담당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몰래 이 사람을 끌어들여 갖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몰래는 좀 문제가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몰래고 또 뭐냐면 여기에 유치인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들한테 이거 자료 조작해. 나 나간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여기 있었어. 라고 기록까지 조작을 해서 문제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의무 없는 행위를 서류를 작성하게 했으니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피의자가 내가 수사하는 것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 수사팀에 협조 요청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얘를 내가 잠깐 데리고 나가서 별도의 면담을 하겠다라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서류 체계를 네. 밟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통보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담당 수사팀들은 위에 보고가 되고 위에 지방청에 보고가 되면서 그러면 수사를 이 사람이 확인하겠죠.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수사를 하려고 한다. 아 그럼 그래 그건 오케이 허락한 상태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문제는 보고도 안 돼 있고 담당 수사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끌어내 갖고 얘기했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배후 피의자의 배후에 있는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아서 사주나 부탁을 받고 끌어냈지만 사실 이 사람 없고 이 사람이 만나서 협박을 할 수 있죠. 너 말 조심해. 너 범인 얘기하면 나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디를 끌어내 갖고 뭘 했는지. 그 은폐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얘가 사실 이거를 무슨 얘기를 진술하나 증언하면은 누군가가 그 배우가 걸려들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협박을 통해서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집니까?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담당 수사팀한테 얘기를 했다. 사전에 뭐 협조가 됐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꺼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계급이 높더라도 높으면 더 문제고 높으면 더 문제죠. 그러고 순수한 목적 다른 자기가 얘가 한 다른 어떤 뭐 범죄에 대해 진짜 그 정보를 꺼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로수 경찰인데 저기서 정말 내가 조사하던 애를 한번 뭐 다른 건으로 입건되지만 얘를 내가 좀 한번 다시 조사하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군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유치 장소를 바꾸려고 하면은 또 최악의 경우는 판사한테 그 허락을 얻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 장소는 이미 판사의 영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이게 왜냐 제주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얘를 만약에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좀 그러지 말고 관악에 수사를 했는데 구로 쪽으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별건의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별건 수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쪽 경찰 간부는 자기가 무슨 뭐 특별한 뭐 사익을 편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범죄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뿐인데 나도 생각한 거지. 그리고 제가 정년 뭐 2년 남고 그랬는데 뭐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관행상 우린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데 아니 옛날에는 관행상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담당 팀장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도 그 변호사 사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사건과 연동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충 넘어갔을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검사 출신 변호사니까 검찰에서 민감한 거죠. 자기 식구를 죽인 어떤 조폭놈들을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라고 시비를 걸어갖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계급이 높으면은 계급이 낮은 거기 담당 팀장한테 통보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예전엔 덜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덜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건 뭐냐 뭐 잘 알아드시면 되겠는데 그렇는데 계급이 깡패니까 근데 그렇지, 계급이 깡패지.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담당 팀장이 수사에 어떤 범위가 있고 얘를 어떻게 취조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다 흐트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 얘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니 이런 걸 보면 그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엄격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난 남용과 같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는 거 보게 되면 조금씩 시스템은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원래 그래야 되죠. 앞에 얘기했던 성범죄나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좀 찜찜한데 이 사건은 이제 구형해서 했으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증거가 제출됐으니까 그럼 바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 예, 아니냐를 법리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3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예. 예.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하 드라마 이야기. 예. 의혹 고발 사건.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여기 뭐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저기 그 뭐죠 포탈인데서 상당히 높은 사건 중 하나가 뭐 호떡집 사건이 있더라고. 호떡집 사건. 예. 근데 뭐 나는 아니 제목만 보고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호떡을 기름 튀기는데 던져서 다쳤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그냥 일반 상해죄로 호떡이 무슨 흉악 무기도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잠깐 뭐 짧게 근데 호떡을 팔고 계신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호떡을 사 먹는데 뭐 맛이 없었는지 어떤지 했는데 이걸 잘라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시비가 붙었나 봐요. 시비가 붙을 수 있죠, 뭐 그냥. 그래서 환불을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가다가 이 호떡을 받았던 사람이 먹던 호떡을 이 호떡 굽는 데는 기름이 절절하게 있잖아요. 식용유가 있고 거기다가 탁 던졌는데 이게 튀어갖고 이분이 여기에 2도 혹은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팔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피부 이식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화상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경찰이 일반 상해, 그냥 상해죄. 왜냐하면 이게 고의성이 없다. 왜냐? 호떡 자체가 뭐 위험한 무기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네티즌이라든가 이런 일반 시민들은 아니 호떡이 문제가 아니지만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호떡으로 코나 입구멍을 꾹 막았다고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그리고 그것을 이 불덩어리 같은 거를 탁 해갖고 했으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호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 얘기고 경찰은 법리상 호떡을 화가 나서 던졌지만 그게 하필 기름에 튀어서 된 거지 이 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호떡을 던졌을 때 기름 튀어서 이게 다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그 사람이 했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경찰은 그걸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던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전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각각의 개별 요소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들도 사실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다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주유소에서 담배 피다가 사고 났어 갑자기 뭐 이나무째 갑자기 튀었어. 그럼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담배가 무슨 위험한 거냐. 그런데 뭐 그냥 자기가 실수로 던졌지라고 하지만 담배로 주유소하면 큰 그건 대형 그리고 그건 그 자체로 위험한 겁니다. 아니 비유하자면 유사한 상황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호떡집에 식용유가 철철 끓고 있는 게 주유소와 같느냐. 그건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대형 범죄와 이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상해의 그 정도는 그냥 단순 상해 이렇게 가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 상해는 아니다. 적어도 약간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과실은 아니지 않느냐. 왜? 아니 당연히 그 기름 털털했는데 던지면 튀겠지.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공무집행방해하고 특공방이 따로 있잖아요. 예. 특수공무 뭐 야간에 무슨 뭐 손에 이상한 걸 들어 이렇게 되면 특수가 붙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해일 수 있는데 뭐 조건이 다르면 이거는 일반 상해가 아니라 뭐 특수 상해가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보니까 이 경찰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어쨌든 앞에 경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경찰 내에서도 직권 남용에 대해서 약간 움켜가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앞에 그것도 사실은 검찰 쪽에서 시비를 건 거지 경찰 애들은 시비를 못 건 거야. 경찰이 자정 능력이 없는 거야 진짜.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미국 드라마 보게 되면 FBI나 이런 데 또 보게 되면 감찰팀 있는 거 있잖아요. 엄격하잖아. 우리는 경찰 내부 감찰팀이 다
무능합니다. 그 감찰은 자체가 안 되고 여기 지금 호떡 잘라주냐 했더니 잘라줍니다. 네, 호떡을 이렇게 잘라달라고 잘라주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잘라주는 내가 보니까요. 네. 여기서는 잘라주지 않는다라고 이미 그 고지가 돼 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안에 잘라 달라 그런 거죠. 예, 잘라달라고 그런 거고 가위가 있었는데 그 주인은 아직 이 가위가 이제 약간 이렇게 잘라주는 건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열받은 거라고.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그건 고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히 엄격하게 그냥 조금 다쳤으면 모르겠지만 2, 3도 화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법리가 좀 다르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번 그래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좀 달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법 적용이 논리적인 모르지만 이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들이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건 예심이죠. 예심이라든가 배심 이런 정도의 그 판단 기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에 사법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 수사기관이 보신주의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저는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무슨 그 런인간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런이라는 영화. 네. 그 애를 그냥 그 휠체어 타는 애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약간 악역을 맡았던 그 이제 이 가짜 엄마가 애한테 먹였던 약 이름이 근육이완제예요. 그렇죠. 근데 근육이완제는 저도 가끔 먹거든요. 근육통 때문에 근육통 이런 경우에 근육이완제는 약이 되지만 또 다른 경우에 독이 된다면서 아까 같이 아예 걷지를 못하거나 근육이완제는 이렇게 근육을 그 많이 먹으면요 여기 이게 풀어져 버립니다. 목구멍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는 약이 되는 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범죄나 살인이나 이것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약이 똑같은 약이지만 그렇죠. 호떡도 똑같은 호떡이지만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이건 이런 어이없는 짓을 경찰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죠. 예. 네. 자, 이제 우리 저 대하 드라마 저 윤석열 뭐죠? 고발 사주 의혹 대하 드라마에 지금 이제 어제 얘기부터 해주시죠.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네. 우리 화요일 날 했잖아요. 네, 화요일 날 할 때 그 다음 날 김웅의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네, 그게 어떨까? 저는 그래도 김웅이 얘가 좀 일관돼 지가 기억 못하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했고 우리 저 배상훈 선생은 김웅 의원 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좀 맞는 것 같아. 배 선생 말이. 그러니까 자기만 빠져나가는. 잠깐만 무슨 보니까 뭐가 없어. 뭐 이 일관된 성도 없고 보니까 그냥 딱 보니까 일관성 하나 내가 연루되지 않았다. 알라됐다. 나는 잘 모른다. 근데 만약에 그게 결과가 있어도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범죄는 아니다.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 새끼가 보니까 갑자기 얄미워지더라고. 얄미워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또 기자회견 했죠. 이 사람 또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거 괴문서다. 그 고발장의 내용이 이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아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이걸 왜 같은 공소장에 집어넣냐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해가지고 약간 논리는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덜컥수를 크게 뒀잖아. 그 메이저 언론 뭐 인터넷 언론 나도 기분 나쁘더라고. 레디양은 메이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종 시잡입니까? 시정잡배. 아니 시정잡배란 말은 안 했지. 아니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 나름대로의 반경 논리는 다 맞는데 그거를 그 무슨 그 듣보잡 같은 인터넷 언론에 실어 가지고 했냐? 뭐 KBS, MBC 같은 메이저 언론에서 나를 공격해라. 지 나름대로 호기 있게 얘기했지만 여기 또 역풍이 분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어이가 없고 또 하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밤에 또 이제 그 제보자를 둘러싼 또 공방이 또 벌어지죠. 밤에서. 그 본인 이름을 공개했잖아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김웅도 제보자를 언급하고. 윤석열도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언급해. 제보자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순수한 제보자가 아니다. 약간 뭐 좀 질이 안 좋은 제보자다라는 게 드러나면 이 사건에 공작의 냄새가 날 거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니까 발끈했죠. 그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야 이거 나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명을 서서히 드러내다가 실명이 나왔죠. 지금 조성은이라고 하는 JTBC에서 나오셔 갖고 조성은이라는 분이 그러나 이 사람이 8일 날 저녁
9일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9일날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아니다. 제보자는 나는 아니다. 근데 너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젠가요? 네. JTBC에 나왔죠. 내가 제보자 맞다. 내가 공익 신고자 맞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국민이 바뀌는 거죠. 약간 좀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일을 왜 김웅이나 윤석이라는 사람이 그게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쪽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어 이런 박원순 선거 그다음에 저 국민의당 그다음에 한철수 민평당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저 무슨 뭐 이상한 파티를 만든다고 하다가 새로운 보수당 미래통합당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다 여야를 다 돌았다라고 해갖고 근데 거기에 여야를 돌 때 대충 보니까 유승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좀 이것저것 얽혀 지금의 야권의 대선 후보 몇몇과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그걸 김웅이나 윤석열이 풍기니까 이 사람이 발끈한 거죠. 나는 정치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명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상황이죠. 예.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등장하는 거지. 지금 크게 장면이 3가지 장면입니다. 김웅과 윤석열의 기자회견. 그다음에 조성은의 제보자 아니다 해서 제보자 맞다. 자기 드러낸 거. 그리고 공수처가 갑자기 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현직 야당의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4가지 혐의로 입건 조치. 입건했다. 스펙타클해 지금 이 드라마가. 근데 이제 오해 마시는 거는 입건이란 것이 유죄가 있어서 입건이라는 건 의미는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접수대장을 삼았고 자기들이 이게 혐의를 이렇게 입증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건이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건이라고 하는 법리적으로 그런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뭔가 저는 법리적인 얘기를 한 거고 뭔가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정책 낙인을 찍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집장의 얘기고 왜냐면 정치인이시니까. 무슨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나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건이란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심각해 보지 않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 합법이니까.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또 하나 장면이 등장하죠. 또 하나 장면이 그 조성은 씨가 제보를 제보라기는 언론과 접촉한 이유와 내가 공익 제보자라고 까는 그 사이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또 만났던 게 언론에 보도됐고 박지원도 만났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이라는 표현보다는 네트워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치권 내외부에서 활동을 여러 군데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잘못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김웅이나 윤석열은 제가 박지원도 만나고 그랬으니 박지원이 국정원장이니까 현직 국정원장이니까 뭐야 냄새가 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김웅이나 윤석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김웅이나 윤석열이 그거는 그 이유고 박지원하고 만난 게 드러난 거는 다른 데서 지금 언론에서 까진 거고. 깐데 아니 그런 느낌으로 한 거죠.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총장 밑에 손준성이 무슨 범죄정보 수사정보 정책관이다. 그래서 둘은 모를 수가 없다라고 때리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이 조성은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이슈를 던진 사람이 현직 국정원장과 만났는데 그건 개인적인 만남이야. 또 이렇게 이야기해. 누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쨌든 뭐가 됐든 이건 진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밝혀져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사실 전 미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러네요.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8일 날 김웅과 윤석열의 회견. 김웅 이 새끼 치마 빠져나가려고 하네. 윤석열 오케이 뭐 네가 약간 좀 스타일이 약간 뭐 이렇게 뻘개지고 한 거 있었지만 내용은 있지만 이거 근데 무슨 메이저 언론 인터넷 언론 가는 거 보니까 역풍 이렇게 1번이 나왔습니다. 2번 조성은 등장했는데 이제 조성은은 그럼 지가 왜 제보자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왜 박지원을 만났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공수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수처 조의원을 공수처 2호 사건을 얘기할 때 이거 블러핑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야당에서도 공수처는 정권의 뭔가를 위한 어떤 정략적 도구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조 의원은 친정부 성향인데 먼저 침을 통해서 공수처가 독립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약간 야들이 야로를 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데서 뽀록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세 가지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거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관계를 취재할 능력은 없습니다. 네. 드러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해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 이런 지점들을 짚어주는 정도 이상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세 가지 지점들 있잖아요. 첫 번째 고발장을 여전히 손준성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섰느냐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대4 손준성 6 아닌 가능성 4. 손준성이 썼다. 아니면 그러니까 손준성이 제공했다. 그러니까 6 정도로 6 보여지고 정도, 예.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 그럼 두 번째 제보자 문제는 이미 드러났죠. 제보자의 이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다.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공격하면서 메시지 자체를 신뢰에 떨어뜨리는. 그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김경수 사건에 더루킹이 등장하고 검언유착에 제보자 X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 성남 이재명 관련된 또 뭐에 또 조폭이 등장하잖아요. 다 전부 재소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사실관계로 의미 있게 드러난 건 없어. 그러니까 메신저의 신뢰성 여부라는 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윤석열이 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재소자 갖고 나를 공격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이 메신저의 신뢰성 여부도 검토될 수밖에 없다.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더더군다나 이게 국정원장을 만났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는 결국 이게 지금 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뉴스버스 기사에는 손준성한테 받은 거를 김웅이 토스한 게 조성은한테 갔고 조성은은 당으로 넘겼었다라고 기사에 나와요. 넘겼을 거로 보인다. 조성은은 당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갔냐. 근데 조성은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럿이 있는데 받아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넘겼으니까 여럿이 받은 누군가가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성은은 잠깐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달라지는 거죠. 조성은은 다 내놨잖아요. 내놓고 이건 포렌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조작 이런 가능성 자체는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검증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다른 루트로 갔을 때는 이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수많은 공작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이 지금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기동. 이 사건이 뭐 이첩되자마자 또는 지금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면서 했던 말. 유무죄는 그 다음 문제고 언론에서 이렇게 다 중요하게 다루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압수수색하고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야 빵구야. 예를 들면 그게 공수처라고 하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정기관에서 할 말이 아니죠. 유무죄는 다음의 문제라니. 에이, 말이 새났겠지. 말이 샜겠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상황 변수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말 조심을 해야죠. 거기다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을 했다. 김웅은 압수수색한 동의했다. 이런 말도 있고 압수수색하러 들어와서 압수수색에서 지정된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 얘기가 좀 갈리긴 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도 못 봤고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의 이 범위 기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조금 뭐 밝혀져야 되지만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그걸 밝힐 이유는 없고 지금 전적으로 저기 김웅이 자기가 본대로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실의 업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김웅의 것만 얘기하느냐, 김웅 보좌관 것 얘기하니까 좀 그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양념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윤석열과 예를 들면 저 뭐 재보안 뭐 이쪽에 이렇게 이 대치 국면이 아니야. 여기에서도 대치가 벌어져. 우리 홍준표 선생. 그러니까 홍준표가 준표 형은 또 약간 아니 무슨 이거를 정보 뭐 공작이라고 하냐, 정치 공작이라고 하냐,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등 뒤에서 약간 쓱 한번 뭐 디미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준표 형은 확실히 솔직해. 어제 상황이 원래 홍준표의 대구 방문은 예정돼 있었다. 서문시장에서 환호를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고무돼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이 대구 방문을 했다. 예정이 없던. 그러니까 매우 묘하고 상당히 첨예한 전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 윤석열, 윤석열 대 홍준표.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과 홍준표의 대안은 게 다르다. 아까 지금 말한 홍준표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지금 국면은 어쨌든 다시 윤석열을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부각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지금 거니까. 공수처에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전선이 홍준표 대 현 정부 이렇게 홍준표 대 윤석열 대 이 대치 국면을 가고 있으니까 준표 형이 자꾸 이렇게 자기가 사이드가 되니까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 이 국면에.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건데 홍준표가 이제 떡상하고 있는 상황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주목이 윤석열의 피해자 이미지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요 전선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의 지지율이 야권 지지율이 홍준표가 더 올라가고 윤석열이 주저앉으면 윤석열은 완전히 주저앉는 거고 거꾸로 윤석열이 이걸 만회해 갖고 이제 삐까삐까해지면 이제 다른 뭐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건이 결론이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등장 인물 중에 김웅 아웃 정치 생명 제가 볼 때 끝난 것 같고 얘는 손준성 손준성은 어디 뭐 아직 제가 볼 때는 그 여지가 있고 여지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어디 구석에 가서 있겠죠. 어디.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존재감 없이 물어져 박히다가 쭉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저들에 의해서 오히려 다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말을 하면 포인트를 잃는 것 같아. 윤석열은. 입을 닫으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메이저 언론 마이너 언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기분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내가 야단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의 행태를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포인트. 그 이미지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이미지 조절을 안 하나. 너무 거칠어.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러나 위압적 고압적이야.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는 그 당연하게 그 짜고 치는 그거 뭐 의아하는 관계 아니냐라고 단정을 하는 민주당이 조성원과 박지원의 만남에 대해서는 사적인 모임이고 이전에 인연이 있는 건데 이렇게 퉁치는 걸 보면서 무슨 인연이 있었죠? 조성원과? 그러니까 민평당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민평당 당직자고 당시 뭐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조성원은 정치를 떠난 지 1년이 넘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 인연관계가 있었던 거고. 그때. 그런데 뭐 그때 알게 됐기 때문에 박지원하고는 뭐 잘 가끔씩 연락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만났던 시점이 아까 뉴스버스 접촉을 하면서 이게 기사와 대응을 둘러싼 공방과 이게 이제 빵 터지기 전 그 직전에 지난달에 만났다는 거는 이건 당연하게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건 의심하지 마라. 이거는 의심하라. 이거는 너무 이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또 친윤이라고 하지 마. 나 어떻게 알았어? 정 떨어져서 그 사람은 아니 그러면 저는 나 같은 인터넷 언론도 아닌 듯이 취급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인터넷 언론을 보는 태도는 그럼 일반 국민들을 보는 태도의 반대라고 나는 보는 거죠. 그렇죠. 메이저 언론만 중요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일반 국민들도 그 다르게 볼 거 아니냐. 센 놈, 빵국 끼는 놈들과 이름 없는 민초들을 달리 볼 수 있다라는 뭔가 내면을 드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저는. 근데 왜 윤석열 지지해요? 이게 낙이냐니까 어디서 지금. 아니 저는 이제 비윤
반민주당입니다. 근데 이제 비윤에서 반윤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 이재명 반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반민주당인데 무슨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가요?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도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이재명 지사 문제가 요즘에 뭐가 대장동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있었지. 아직 그게 수면 안에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폭발성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슨 새로운 걸 취재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워낙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그 사주로 연합뉴스에 검색을 딱 때려봤거든요. 기사가 몇 개 나오냐면 269개가 나오더라고요. 연합뉴스 하나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이런 것 같다를 짚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여기 모실 수 없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왔다 갔던데. 그래? 금천구에 왔다 갔던데. 자 그래서 홍준표라도. 준표형. 하여튼 우리가 그 정도 위성도 안 되는 거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거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정도만 짚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두어 번 더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늘 이 정도로 하실까요? 네. 네. 어쨌든 뭐 예. 그리고 배 교수님과 정 편집장은 수호지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뭐죠? 우리는 뭐지 뭐 그냥 우리는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 그것도 아니고 원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 자, 이 정도로 아까 빨리 가. 네, 우리 마무리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포청천님인가요? 그 오픈 채팅방 아닌가 누가 어쨌든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거를 좀 뭐 누군가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같이 평상시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자, 9월 11일 인사. 네, 9월 11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건강하시고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심해요.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